오늘 주제는 남북 통일과 비핵화, 평화 통일의 길, 그다음에 남북 이데올로기 갈등과 극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하면 우리가 그 6.25 전쟁의 그 참화를 경험한 민족으로서 더 이상 무력으로 통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운동에서의 대전제는 단일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이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데올로기적인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인 적대 관계에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체제 우월성과 그 인민민주주의는 체제의 자주성을 일단 내세우면서 서로의 어떤 주도권을 선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체제로서의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과 남한의 국가연합은 우리가 보통 고려연방제를 페더레이션, 그 다음에 국가연합을 컨페더레이션이라고 이제 명명하는데 사실상 그 형태적인 면에서는 두 체제와 두 정부를 지향한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 운영하느냐 하는 그 북의 입장과 그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자고는 남의 입장이 다를 뿐이죠. 북한의 연방제는 이미 1980년에 고려민주 연방이라고는 미래적인 국호까지도 선언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방제에 매달려 있는 소위 북한과 그 남한의 입장이 그래도 가장 가깝게 근사적으로 접근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대중, 김정일의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이것은 북의 입장에서 볼 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이 국가연합이든 연방제든 표면적으로는 거의 형태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 남북은 기본적으로 흡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암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남한의 그 보수 정권은 물론이지만은 북한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든지 또는 한일 조약 등을 그 매국적이고 예속적인 조약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폐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이 두 체제의 이데올로기적인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체제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죽느냐 사느냐는 생존의 논리 또는 가치관의 선악의 투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 통일의 뒤안길에는 숨어있는 이데올로기가 서로 대립하고 감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자, 그런 것은 흡수 통일론에서도 이제 잘 드러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평화 통일을 일단 지향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한쪽 체제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흡수 통일론은 크게 보게 되면은 무력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위 독일의 통일 방법, 소독의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 이게는 물론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 터전 위에 동독이 개별적 연방제로 편입한 이런 방식을 택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군사정부라든지 이명박 박근혜의 보수 정권들은 소위 흡수 통일론을 지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인 통일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와 주체민주주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 때문이죠. 겨우 김대중 정권에 와서 대북 포용 정책을 통해 가지고 흡수 통일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소위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매년 100만 톤의 식량과 50만 톤의 소위 기름을 제공해 줬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결국
흡수 통일이 그렇게 가능치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흡수 통일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는 주변 핵 보유국의 역학관계가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엄연한 그런 군사적 사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 히로시마에 터진 소위 원자 핵을 우리가 상정한다 하더라도 이 두 나라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앞에 핵무기를 보유해준 나라는 전쟁하다 죽던가 아니면 미리 항복하던가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의 그 무력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의 그 남북 평화회담은 굉장히 많이 여기서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실시됐고 그해 6월 12일 날 제1차 싱가포르 회담이 북미 회담이 이제 전개됐죠. 그 다음에 2019년에 우리가 하노이 소위 북미 정상회담이 전개됐습니다. 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눈여겨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왜 미국이 베트남을 선택했느냐? 그 회담 장소로.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은 소위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부강해진 나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때문에 베트남을 기본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북한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미국의 전략이 이제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소위 북한의 회담 당사자인 김영철은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트럼프가 러시아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할 것을 예측하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상당히 좀 얕잡아 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스몰 딜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그 북의 스몰 딜에 대해서 소위 미국은 빅 딜을 일단 제시했다는 면에서 이 하노이 회담이 갖고 있는 상당히 극명한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평화회담이라고 하는 것, 그 비핵화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 비핵화의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제시한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 평화 통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원리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마음을 성상이라고 하고 몸을 형상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르크시즘 또는 북한의 주체 사상은 결국 사회주의적인 물질관 또는 사회적인 인간관을 중심삼고 이 노동을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로 규정한 철학이에요. 이러한 노동을 기본적으로 소위 인간의 본질로 규정했던 소위 유물론의 사상은 평화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평화와는 너무나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평화 정책은 위장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위장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질 이성을 규정하고 또 자유를 규정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적 가치를 인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는 건데 이러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평화 상대주의 또는 평화 현실적인 입장밖에는 도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심정 또는 참사랑입니다. 이 심정과 참사랑에 입각한 공생공용 공유주의야말로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평화 본질주의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게 될 때에 평화의 문제는 결국 사회주의적인 관점 또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관점에 의해서 평화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근본적으로 공생, 공용, 공의주의에 한 본질적인 평화의 구현만이 소위 근본적으로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의 평화주의는 위장평화주의예요. 1972년 7.4 공동선언 직후에 김정일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 안 된다. 7.4 공동선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정일은 국민들에게 결국 그들의 위장평화, 그들의 기본적인 소위 공산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소위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우리들은 핵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잿더미로 일본을 침몰시킬 것이고 한국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기본적으로 북한의 기본적인 핵 전략은 그들의 핵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러나 평화회담은 위장을 가지고 비핵화 회담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들의 본질을 우리가 소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의 트럼프의 어떤 문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적인 비핵화를 소위 지적한 것이에요. 북한의 생화학전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발사대, 그것과 관련된 모든 핵시설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심지어는 핵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과학자들마저도 상업적으로 활동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완전한, 우리가 보통 비핵화를 CVID라고 얘기하죠. 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완벽하고 complete, 그 다음에 실증 가능하고 verifiable, 그 다음에 불가역적인 irreversible and dismantlement 또는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불가역적이고 완전하게 핵을 폐기할 것을 미국이 이제 주장하게 되고 한 장의 문서에 그것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는 달라요.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전략 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가능하지. 그런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핵무장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그들의 비핵화, 겉으로의 그들의 비핵화는 근본적으로 핵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다는 얘기입니까?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애당초 그것이 싱가포르 회담이든 또는 하나위 회담이든 기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핵을 통해서 자기의 체제를 일단 보장받고 그다음 미국과 수교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 체제를 완화시키고 해제할 것을 위한 그런 협상 카드로 이제 소위 핵 문제를 일단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제 폼페이오 소위 미 국무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는 단 한 발도 떼지 않았다고, 첫발 한 발도 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소위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핵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전핀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 자신이 인식할 때만 비핵화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때까지의 비핵화에 대한 문제는 미국의 소위 북한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본질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만을 해왔기 때문에 소위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게 될 근본적으로
소위 인식의 전환, 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소위 바뀌지 않게 되면은 결국 핵에 대한 모든 회담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과거의 북한의 모든 비핵화 발언은 실체 없는 수사뿐이었죠.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은 미국 앞바다까지 갈 수 있는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겁니다. 14,500km를 일단 그 바다 밑으로 일단 그 움직여서 이동해서 그 미사일 3발을 장착할 수 있는 3,000톤급의 잠수함을 기본적으로 개발한 것까지 이제 북한 핵 개발의 그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LBM 운영 능력이죠. 그것은 이미 인공사진에 의해서 공개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ICBM이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 소위 핵기술의 완성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미국 서부의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러한 미국 서해안을 타격할 수 있을 때까지 능력이 배가 될 때만 소위 핵무기, 북한의 핵무기의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김정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ICBM이든 아니면 SLBM이든 이런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을 일단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날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과 싸울 수 없고 조국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핵 위협을 통해서 미국을 일단 인질로 삼고 나중에 이 남한에 대한 기본적인 무력 침공 또는 흡수 통일을 일단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이것이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의 모순입니다. 그러나 그 미국 합참의 그 이 참모 본부장인 그 폴 셀바는 아직까지 ICBM 기술 중에, 이게 탄도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이 기술 중에 마지막 2가지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평가하는데, 그 최근에 예를 보게 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은 2012년 4월에 북한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11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5 이 발사에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것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2000년도, 2020년도에 이르기까지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상당히 관가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무장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핵과 핵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의 그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죽음인 것처럼, 이 정글에서는 그렇잖아요. 정글의 소위 동물들의 양육 강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정글지대에서의 이 소위 힘이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그 무력 상태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결국 죽음을 초래하는 것처럼, 핵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런 소위 지정학적인 환경 속에서는 한 번의 판단 실수가 근본적으로 민족의 비운으로 일단 접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보게 될 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평화는 남조선이 해방된 다음에 평화가 있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서울이 해방돼서 김일성시로 명명되면은 마치 사이공이 함락되고 호치민시로 일단 개명된 것처럼 그렇게 될 때 기본적으로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은 아주 초질간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방제 통일론 또는 소위 평화 통일론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의 기본적인 평화 정책은 싸우지 않는 그런 잠정적인 상태, 전쟁이 사라진 소국적인 상태를 평화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의 선에 의존하는 그런 평화고, 따라서 판문점 선언할 때도 김정은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평화가 곧 도래하는 것처럼, 평창 올림픽 때에도 소위 평양이 평창에 온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온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다음에 온 국민들도 곧 평화가 도래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어요.
평화라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어떤 논리를 가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 동북아 전체의 어떤 정세,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강대국에 쌓여 있는, 그것도 핵무장이 되어 있는 어떤 러시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 민족들의 논리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소위 아시아 태평양 지대의 평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하나의 핵 무장 세력들의 기본적인 역학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핵 문제를 지혜롭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본질주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인 심정에 기초할 때만, 참 사랑에 기초할 때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심정에 기초한 평화주의를 우리들은 평화 본질주의라고 이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사상, 폭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효정 사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공생, 공영, 공의주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소유권 해방, 그다음에 양심 해방, 심정을 해방함으로써 그러한 개인이 사회를 이루고 그러한 사회가 소위 국가와 세계를 이루게 될 때에 기본적으로 평화의 세계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근본적인 평화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한 나 자신의 기본적인 몸, 마음의 통일과 그 다음에 이웃과의 통일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통일, 사회의 통일, 국가의 통일, 세계의 통일이 벌어지게 되고 궁극적인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신통일한국론에서 주장하는 이 본질주의적인 평화운동의 어떤 개념이에요. 자, 이러한 그 평화 본질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우리가 이 남남 갈등의 문제를 일단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북 정책에 대한 갈등 또는 노사 갈등 또는 이념 갈등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권력의 이동 과정에서 이 남남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남남 갈등에서 소위 신통일한국론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소위 화해와 상생의 법칙은 수수작용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즘이 갖고 있던 소위 대립과 갈등의 변증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소위 마음과 몸의 수수작용, 남자와 여자의 양성과 음성, 그다음에 너와 나의 원만한 수수작용을 통해서 서로 협조하고 공생하고 번영하는 이런 수수작용의 기본적인 원리를 기본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수수작용의 법칙만이 적용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 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법칙은 근본적으로 수수법칙을 통한 발전의 역사, 예를 들면 과학이라든지 또는 경제라든지 또는 문화 같은 것들은 이런 수수작용의 법칙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요. 그러나 역사에 또 하나의 적용되는 법칙은 복귀의 법칙이고 전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악의 투쟁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의 투쟁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북의 현실을 보게 될 때, 좌익과 우익의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은 이 모든 역사는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투쟁이에요. 이러한 극단적인 대결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좌우의 싸움에 그 중심에서 그것을 중재해 줄 수는, 형제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좌익과 우익의 극단적인 대결과 소위 투쟁의 과정에서는 부모와 같은 그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 또는 두익사세라는 것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좌우의 대립이, 한반도의 대립의 투쟁이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 신통일한국론에서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제기되는 것이 이 남북 총선거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단일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연방제든 연합제든 연합국가든 기본적으로 어떤 통일을 지향하고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무력 통일,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가장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남북 총선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북한이 갑자기 남한에게 자유 총선으로 우리 한반도 미래를 정하자고 일단 주장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유엔이나 주변 국가도 전부 그것을 동조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거 방법이라는 것은 뻔합니다. 인구 비례건 아니면 지역 비례건. 인구 비례를 하게 되면 소위 2,500만의 북한 인구보다 배나 많은 남한이 유리하겠죠. 그러나 지역 비례로 이제 투표하게 되면은, 선거하게 되면 그건 북한이 더 유리해요. 따라서 이제 어떤 정책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인구와 지역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소위 대표 주자들, 소위 대의원을 선출한다면은 그것은 뭐 대충 100명을 대의원으로 보게 되면 남한이 53명, 그다음에 북한이 47명 정도 일단 상정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유엔이 감시하고 유엔의 선거 감시단이 기본적으로 일단 관리하는 그런 선거 체제를 우리가 상정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남북 총선거를 우리가 상정해 본다면은 북한은 이미 김일성 주체 사상에 입각한 인민 조직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념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00만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는 김정을 혼자 단독 출마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남한은 이익 정당입니다. 이해관계의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만연한 사회에서 지금도 이제 선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대표 주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것이고 수십 명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상정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시에 북한 대표단이 서울 거리의 골목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일단 남한에서 만나는 친지들의 생활 모습이라든지 수준, 심지어는 체격까지도 전부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북한은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에 되는 유능한 선거운동원들을 파견하고 교육해서 남한에 파송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혈연과 지연을 통한 선거 공작을 할 것이고 돈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공갈 협박 같은 또는 유엔 암살 테러 같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죠. 자, 이러한 하나의 이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남북 총선거라든지 남북 통일은 결국 가치관의 대결이고 철학의 대결이고 이념의 대결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총선거를 대비한 의식교육 또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국민운동 조직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자산을 우리가 보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운동을 전개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신통일한국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한반도의 그 이념 대결 또는 가치관 대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대결해야 될 것은 주체 사상이에요. 그 주체 사상의 인간을 소위 자주성과 의식성과 창조성으로 이제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투쟁을 하기 위한 선도적인 자주성이고요. 의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의식을 고양하는 사상적 어떤 의식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를 변혁시키고 혁명하는 그런 창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보편적 어떤 그 개념 규정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어떤 투쟁과 혁명을 위한 어떤 자주성과 의식성과 창조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주에서 보는 인간과는 이것과는 좀 달라요. 외형적으로 보일 때는 이제
어떤 그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자, 북한의 헌법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헌법 3조에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인 주체 사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람 중심이라는 세계관은 혁명 사상의 주체 사상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헌법 8조를 보게 되면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로 가는 소위 그들의 주체 사상의 소위 인간론은, 이 철학적 원리는,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은 어디까지나 소위 혁명을 유도하기 위한, 인민 대중이 혁명의 주체고 혁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인간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 원리를 사회 역사 원리에 적용한 것이 바로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역사 발전의 주체가 인민대중으로 규정하는 그 사회 역사 원리예요. 이 철학적 원리에서 보편타당한 인간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계급적 인간을 사람으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계급적 인간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 헌법에 가면은. 그래서 사람다운 세상, 사람다운 사회라고 하는 그런 좌파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 주체 사상에 농락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예요. 수령 영도를 보게 되면은 소위 인민대중과 노동자 계급이 역사의 주체이지만 그 인민대중과 노동당 또는 노동자 계급을 소위 주도하는 주체는 어버이 수령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주의 인간관에서 3대 주체는 부모와 스승과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세 주체는 한 중심을 통해서 세 주체성이 하나로 구현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인간이 부모이자 스승이자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교수님은 부모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인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학생들이 집에 돌아간 다음에 학교를 쓸고 닦는 것이 스승이, 그 교수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이라면, 진정한 부모라면은 단순히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지식의 판매 행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부모처럼 돌보고 주인처럼 보살피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스승의 상을 확보할 수 있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낳아줬다고 부모가 아니고 자녀를 교육하고 기르고 주인처럼 보살피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스승과 주인은 소위 주체의 영역에서 보게 될 때는 결국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라는 걸로 일단 소위 우리가 외연을 넓혀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주체는 근본적으로 한 주체 속에 담지될 수 있는, 이것을 한 중심의 3주체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개인은 그 자체가 부모도 될 수 있고 스승도 될 수 있고 주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따라서 인간의 몸의 주체는 마음이고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본질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주체는 그 자체가 나의 부모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소위 문 총재님, 한 총재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체 사상의 주체는 결국 수령에 의해서 어떤 생명이 부여된 그런 혁명적 인간으로서의 자주성, 혁명적 인간으로서의 역사의 주체를 일단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주성이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을 이루게 되고,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과 당과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어떤 생명체 한 구성이 되어야지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당의 영도를 받아야지만이 자주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역사를 변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통해서 수령과 혈연적인 연계를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을 지닐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주성은 영생하는 수령에 의해서 그 생명이 부여받는 거예요. 제가 북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프랜카드는 우리 어버이 수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프랜카드예요. 그 다음에 소년궁정의 어린 아이들의 교실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모든 방에 있는 소위 이 장승에 써 있는 것은 우리 광명선은 미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구절을 제가 목격하고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광명성은 김정일의 아호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미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기본적으로 세뇌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버이 수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주체사상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영생 사상이고 생명을 부여하는 수령이고, 따라서 북한 사회를 종교적 사회로 진단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그들의 이념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주의는 양심을 내세웁니다. 인간의 양심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요, 스승이요, 주인이에요. 이 양심의 원천은 심정이에요. 양심의 원천은 참부모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서구의 전통에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양심의 원천을 소위 이성으로 봤어요.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성적 인간, 개인적인 또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인간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성을 본질로 한 양심으로 일단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주의는 그것을 넘어서고 뛰어넘어서 양심의 본질은 심정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너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심정이 구현되는 한 하나님을 중심삼고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루트가 바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부모요, 스승이요, 주인이기 때문에 양심의 원천인 참부모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은 효정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효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마음의 명령을 따라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슬퍼요, 기뻐요? 기쁘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느끼는 기쁨이 마찬가지.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동양의 미덕이죠.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우리 양심의 주인인 하늘 부모님을 지향하고 하늘 부모님의 말씀인 양심에 따른 삶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1차적인 효도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기 전에 자기 마음의 내면의 부모를 모신 사람, 자기 내면의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효정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효자예요. 효의 근본적인 원리도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효정의 삶을 살게 될 때 자동적으로 자기 육신의 부모나 자기 육신의 형제들에게 기본적으로 사랑과 어떤 그 심정을 일단 공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주체 사상의 기본적인 입장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상이 바로 하나님주의, 이것을 우리는 공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주체 사상의 주체의 주체는 어버이 수령이에요. 그 어버이 수령이 영생을 일단 부여해요. 개별적 인간에게. 그러나 하나님주의에서는 심정의 주체인 하나님이 바로 양심을 통해서 인간의 심정에게 어떤 영생을 부여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정과 입법과 창조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서 그 주체는 바로 양심이고, 그다음에 그 양심적인 사람들 또는 이 종교인들과 같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혁명의 과정에서, 모든 역사의 변혁의 과정에서는 선과 악의 주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4.19 혁명 또는 6.25 전쟁, 이런 세계대전, 이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대결과 어떤 전쟁의 과정에서 언제나 역사에 주체가 있고 선한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편의 주체가 있기 마련이에요. 역사는 바로 선악의 투쟁사이기 때문에. 종교인을 중심삼은 3.1운동 때 종교인을 중심삼은 하나의 민족운동의 선봉자들은 그건 양심적인 인사들, 역사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는
노동당이 아닙니다. 인민대전 노동당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결속망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영생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김일성 주체입니까? 그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결국 인간에게 영생의 심정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분은 바로 하늘 부모다. 하늘 부모님 바로 양심의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제의 주체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위 김일성 주체 사상의 거짓된 아버지, 거짓된 부모의 이론을 우리가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세계는 소위 공의주의 사회 또는 공의주의 사회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3대 주체인 부모와 스승과 소위 관리 책임자와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한 중심의 삶 주체성에서 이 양심 자체가 나의 부모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양심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 삶을 살자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양심의 도덕적 명령은 뭡니까? 그것은 너 자신의 개인적인 경륜이 보편타단 법칙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마치 자연과학의 법칙이 보편타단 법칙인 것처럼 윤리법칙도 도덕법칙도 일단 보편타단 법칙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혼자 하는 행동이 전체 앞에서 떳떳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 똑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양심의 보편적인 도덕 명령이에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볼 땐 그렇지만은 거기에서는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과 참 사랑을 기반으로 할 때만 기쁨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심의 본질은 심정이에요. 그것도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따라서 우리가 양심의 명령대로 살게 되면은 그건 그리움이 나오게 됐어요. 사랑이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남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게 됐어요. 단순히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잘잘못을 하는 도덕 법칙에 따르냐 안 따르냐 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또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아니라 결국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부모의 심정과 삶 속의 그 애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단 공유하게 되면 그것이 효정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리움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타주의, 그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칸트의 양심의 윤리에서는 소위 희생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정을 기반으로 한 양심의 명령, 양심이 부모고 양심이 스승이고 양심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3대 주체 세상에 의할 때면 우리들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윤리가 만끽될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는 바로 이런 공의주의가 실천된 사회가 돼야 된다. 하늘 부모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양심을 부모와 스승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대상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효정의 삶, 이 삶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양심을 중심 삼아서 기본적으로 하나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래에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사랑과 생명과 심정이 하나가 된 그런 어우러진 하나의 인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지향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위 주체 사상에 대한 완벽한 하나의 대안이고 주체 사상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3대 주체 사상을 중심 삼아서 하나님주의 효정의 삶을 통해서만 완벽히 주체 사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국민은 바로 이러한 어떤 사상의 중요성을 느껴서 앞으로 평화 통일의 중심적인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